울케가 나더러 보급투쟁을 나가자고 했다. 며칠째 수제비만 먹은 날이었다. 수제비도 수제비 나름이었다. 울케는 수제비 양을 늘리는데 천재적이었다. 이 집의 김장김치는 넉넉했으므로 김치는 듬뿍 썰어놓고 국을 끓이다가 수제비는 조금밖에 떠넣지 않았다. 허연 김치줄거리와 수제비는 거의 식별이 안 됐다. 올케는 그런 눈의 착각을 교묘하게 이용해 수제비를 공평하게 푸는 척하면서도 불공평하게 퍼담았다. 쫄깃한 수제비 건더기인 줄 알고 씹으면 시큼한 김치줄거리였다. 오빠와 엄마의 수제비는 아마 그 반대였을 것이다. 내가 누군데 그 완고한 할아버지 밑에서도 음식 칭하는 안 받고 자랐거늘 이런 대접을 받다니. 그러나 올케의 목은 몇 점의 밀가루 건더기도 들어있지 않은 순전한 우거지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 수도 없었다. 올케는 이 집에 반자루가량 남아있던 밀가루 자루 주둥이를 틀어주고 발발 떨었다. 내가 올케 입장이라면 부엌에서 배불리 훔쳐먹고 나서 상을 들여갔을 것이다. 올케가 존경스러웠다. 그러나 그녀에게 대들고 싶은 걸 참고 순종한 건 존경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녀의 통제하에 있어야만 우리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본능적인 생존 감각 때문이었다. 그 말이 나온 건 세 끼를 다 수제비 건더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김칫국으로만 때운 날 저녁이었다. 석탄 반죽이 하얀 밀가루 수제비로 보이려고 했다. 안방에선 우리가 굶었다는 걸 까맣게 모르도록 만들고 있는 올케의 잘난 척도 꼴보기 싫었다. 처음엔 보급투쟁이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었다. 도둑질보다는 낫게 들리잖아요. 올케는 어느 틈에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장도리, 펜치, 끌, 드라이버, 손도끼 따위 이 집에 있는 연장은 모조리 찾아낸 것 같았다. 도둑질 아니라 수틀리면 살인도 하게 생겼다. 전등불 없이 사는 동안에 우리 눈은 올빼미처럼 밝아져 있었다.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달도 있었고 희게 얼어붙은 길과 집집의 지붕마다 이고 있는 눈도 생전 녹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였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문 밖에 나서자 추위 자체가 밝음인 양 차라리 눈이 부셨다. 지금부터 하려는 일에 대한 수치심과 공포감 때문에 더 밝음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앞장선 올케는 휑하게 더 높은 비탈 쪽으로 향했다. 비탈에 붙은 집들은 해방 후 혼란기에 들어선 학고방들이었다. 없는 사람들이라 문단속도 허술했다. 일전에 집집마다 붙이고 다닌 경고문조차 그런 집에서는 붙어있지 않았다. 그래도 열린 집은 없었다. 만약 있었다고 해도 겁이 나서 못 들어갔을 것이다. 밖에서 잠겼다는 것은 안이 비었다는 증거였다. 아예 널빤지를 대고 못을 친 집도 있었다. 그런 집은 제일 먼저 우리의 목표가 되었다. 드라이버로 못 친 자국에 틈을 내고 장도리로 들어올리면 끼익하고 기분 나쁜 비명소리를 내면서 널빤지가 자위를 떴다. 한쪽을 들어올리고 나면 다른 한쪽을 빼는 데는 연장도 필요 없었다. 우리의 손 힘으로도 충분했다. 올케는 현명하게도 성냥과 양초 토막까지 준비해 가지고 있었다. 낮에도 빛이 들어올 것 같지 않은 굴속 같은 타인의 방에 촛불을 들이댈 때의 기분은 내 목에 비수가 닿는 것만치나 머리끝이 쭈뼛했다. 먹던 밥상, 자던 이부자리는 그대로 남아있어도 양식을 남겨놓은 집은 거의 없었다. 도둑이 몇 탕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살림살이가 온통 난장판으로 곤두서 있는 집도 있었다. 전혀 피난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급하게 떠나느라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미처 분별이 안 서 허둥대다 그리 된 것이지 우리 말고 도둑이 들었을 리는 없었다. 그 집엔 호청을 뜯어서 만든 것 같은 멜빵이 달린 구럭이 봉당에 뒹굴고 있었는데 그 안엔 옷가지와 함께 잎살이 2대박이나 되게 들어있었다. 지고 가려고 만든 피난 보따리가 틀림이 없었다.
식구수에 넘치게 만들었거나 힘에 부치게 만들어서 떨구고 간 것이지 황망 중 그냥 잊어버리고 떠난 건지 알 길이 없었다. 아무려면 어떠랴. 우리에겐 크나큰 소득이었다. 그 다음 집에선 밀가루 반죽을 한 양푼이나 챙길 수 있었다. 그 집을 따고 들어가긴 더 쉬웠다. 외짝 빈지문이었는데 올케는 장도리를 맹꽁이 자물쇠가 달린 문고리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 문틈에다 대고 힘을 썼다. 끼익 소리조차 없이 경첩이 물러나면서 문짝이 건들댔다. 도둑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우리는 그동안 벌써 이골이 나 있었다. 꽈배기 장순의 집인 것 같았다. 밀가루 반죽이 흘러내린 자국이 안팎으로 말라붙은 기름가마도 화덕에 걸린 채로 남아있었다. 화덕의 조개탄은 물론 뽀얗게 사위어 있었고 무쇠로 된 가마솥 속의 기름도 걸쭉한 우윳빛으로 변색해 있었다. 올케는 미제 깡통에 반쯤 남은 비계덩어리 같은 기름을 발견했다. 가마솥의 기름과 함께 그 기름도 가져가기로 했다. 먹을 것을 찾아내고 챙기는 일에 우리는 손발이 척척 맞았지만 서로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다만 씩씩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낄 뿐이었다. 우리는 유난히 씩씩거렸다. 미제 기름까지 얻었다는 건 대단한 소득이었다. 기름을 넉넉히 넣고 지진 김치찌개의 맛은 말할 수 없이 부드러웠고 육식을 약비하게 하고 난 것 같은 진건하고 느글느글한 포만감까지 맛볼 수 있었다. 식구마다 얼굴에 버짐이 피어오를 것처럼 지방이 부족하던 차에 그야말로 웬 떡이냐 싶었다. 첫 번째 밥맛일에 자신감이 생긴 올케는 음식 층화를 그만두고 식구들을 골고루 배불리 먹였다. 올케와 나는 거의 매일 밤 그 짓을 하러 나갔다. 엄마는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지 갑자기 풍성하고 다채로워진 식탁에 대해 이런 방구도 아는 척을 안 했다. 그저 오빠가 밥 한 그릇이건 수제비 한 대접이건 거뜬히 비우는 것만 대견해 했다. 하긴 엄마는 시침을 떼는 데는 선수였다. 정섭이가 볼거리가 엄마의 비법으로 감쪽같이 나왔다는 걸 엄마한테 보고할 때 나는 엄마가 그따위 돌팔이 처방을 가지고 너무 잘난 체를 하게 될까봐 은근히 걱정을 하면서 사실은 흥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을 뿐이라고 내 흥분을 간단히 윽박지르지 않았던가? 그건 겸손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엄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정희 동생 따위는 이미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았다. 모든 병은 나을 때가 돼야 낫는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한숨 섞인 엄마의 이런 탄식은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의 자책과 시간의 치유력에 대한 절절한 기도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엄마가 며느리와 딸이 밤마다 저지르는 차마 못할 짓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것이 섭섭하고 야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한마디 위로의 말조차 아낌으로써 당신만 그 치욕스럽고 깨적지근한 짓으로부터 결백하려는 것처럼 여겨질 적도 있었다. 오빠는 나아지고 있는 건지 더 나빠지고 있는 건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총구멍엔 언제쯤 새살이 나오려는지 그 안에 꾸역꾸역 들어가는 심의 양은 줄줄을 몰랐고 밤이면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이 들었다. 실은 수면제도 아니었다. 오빠는 왠지 진통제를 수면제라고 말했고 우리도 덩달아서 그게 수면제라고 생각하고 싶어 했다. 낮에 한 번도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는데도 오빠는 그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잠든 오빠의 모습은 흡사 백지장 같았다. 핏기라고는 없는 오빠의 까부라지고 창백한 모습은 가슴에 귀를 대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정도로 산 사람 같지가 않았다. 엄마는 더 했을 것이다. 엄마가 밤에도 몇 번씩 이불을 덮어주는 척 하면서 오빠의 숨결을 지키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식구는 다 한 방에서 잤다. 군부를 따로 떼기도 번거로웠지만
무슨 일을 당해도 같이 당해야 한다는 결속감 때문이기도 했다. 오빠가 맨 아랫목, 그 다음엔 엄마, 다음엔 어린 것을 양쪽에 눕힌 올케, 그리고 맨 윗목에서 내가 잤다. 윗목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었다. 석탄을 실컷 뗀 안방은 고루 잘 더워서 되레 답답할 지경이었다. 더 숨이 막히는 것은 우리 식구의 끈끈한 결속력이었다. 나는 몰래 모반을 꿈꾸었지만 돌파구는 없었다. 엄마하고 오빠하고 가장 죽이 잘 맞을 때는 오빠가 앞날의 계획을 말할 때였다. 오빠는 날로 말이 많아졌다. 세상이 좋아지면 이렇게 늘 같은 말로 운을 떼었다. 좋아진 세상이란 다시 국군이 서울을 수복시키고 난 후의 세상이라는 것은 말할 것 없었다. 그때는 피난 갔다 온 척해야지 절대로 남아있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이미 학습이 끝난 뒤였다. 학습이 끝났기 때문에 오빠는 이미 그 고비를 넘기고 다음 단계로 가 있었다. 그 다음엔 딴 사람이 되어 사는가 싶게 살아보겠노라는 소리를 오빠는 지치지도 않고 반복했다.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알 바 아니게 내 식구 생각만 하겠노라고 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벌어서 내 식구 호강시키며 살겠노라고 미리 뻐기는 오빠를 직시한다는 것은 차마 못할 노릇이었다. 쉽게 말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살겠다는 건데 딴 사람도 아닌 우리 오빠 입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차라리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쩌면 배신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빠는 나에게 천성에 생각하는 갈대였다. 그런 그가 지금 살찐 돼지가 되려고 열심히 자신과 식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말이 많아지면서 표정도 과묵하던 때의 준수한 모습은 간데없이 소심하고 비루해지고 있었다. 오빠가 넘어온 이데올로기의 전선은 나로서는 처음부터 상상을 초월한 것이긴 했지만 이런 오빠를 보고 있으면 그 선의 잔인하고 음흉한 파괴력에 몸서리가 쳐지곤 했다. 오빠 같은 한낱 나약한 이상주의자가 함부로 넘나들 수 있는 선이 아니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오빠가 얼굴을 잃고 돌아왔다고 해도 지금의 오빠보다는 유사성을 발견하기가 쉬울 것 같았다. 허구한 날 오빠는 다시 꿈꾸지 않기를 꿈꾸고 엄마는 오냐 맞장구를 쳐대며 즐거워했지만 엄마의 태도도 30살 먹은 아들의 포부를 듣는 태도라기보다는 3살 먹은 어린애의 재롱을 보는 태도에 가까웠다. 올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더군다나 알 수 없었다. 매사에 가장 의젓하게 구는 게 올케였지만 나는 가끔 올케가 울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해 보이곤 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날 밤도 올케하고 나는 식량을 훔치러 나갔다. 문단 속에 허술한 학고방집 치고 우리가 안 해먹은 집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집들은 우리 집보다 더 고지대에 불규칙하게 붙어 있어서 인민의 재산을 보호하자는 경고문조차 안 붙일 정도로 공화국한테조차 업신여김을 받은 집들이었지만 뚫고 들어가긴 가장 만만했고 그동안 우리 식구의 밥줄이 돼주었다. 만만한 만큼 쉬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허가의 동네로부터 철수하는 건 불가피했다. 그러나 제대로 집고를 하고 있는 집은 들어가기만 어렵지 소득은 학고방집만도 못하기가 일쑤였다. 조금이라도 미리 계획을 세워 피난을 간 집일수록 먹을 만한 것을 남겨놓지 않았다. 김장도 안 했는지 먹을 거라곤 우거지 한 오리도 없는 집도 있었다. 그런 집에선 허탕을 치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앞으로 먹고 살 일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였다. 그래도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엿해놓은 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날 밤 우리가 목표로 한 집은 담을 넘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학고방집들은 마당이나
뒤란이 따로 있을 리가 없어서 문만 따면 바로 부엌이나 하늘이 안 보이는 좁다란 봉당으로 토막하게 돼 있지만 집다운 구색을 갖춘 집들은 거의 마당이나 뒷곁을 낀 블록담을 가지고 있었다. 대문을 따는 것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싶은 건 경고문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옥 특이한 삐걱거리는 소리도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들한테 우리가 범한 흔적을 보이기가 싫었다. 아직도 행인일에 맞댔자 인민군이 고작인데도 우리는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남의 이목이란 실은 우리의 양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한번 해먹은 집 앞에는 얼씬도 하기 싫었으니까. 밖에서 담까지 기어오르기는 식은 죽 먹기였다. 담 밑에 튼튼한 쓰레기통이 놓여 있어서였다. 그러나 마당으로 뛰어내리기는 발목이 시큰할 정도로 좀 벅찬 높이였다. 내가 먼저 뛰어내리고 나서 발목을 삐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올케에게는 발판이 필요할 것 같았다. 그러나 밑에 받쳐줄 만한 것을 미처 찾을 새 없이 올케가 쿵 하고 뛰어내렸다. 이어 올케의 낮은 비명을 들은 것 같았다. 올케는 엉덩방아를 찧은 자리에 주저앉아 발목을 틀어쥐고 일어나지를 않았다. 나는 더러 겁이 났다. 엎드려서 그녀의 발목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나는 정성을 다해 주무르면서 입으로는 연방, 내 손은 약손이라는 소리를 웅얼대고 있었다. 나도 믿지 않는 소리였지만 자꾸 되풀이하는 사이에 그 소리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가해지고 있다는 황당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었다. 뭐니뭐니 해도 올케는 우리 식구의 대들보였다. 만약 올케가 꼼짝 못하게 되면 나 혼자 힘으로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릴 능력도 의욕도 나에겐 없었다. 나 혼자 그 짓을 하느니 어디론지 도망가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올케가 푹 하고 웃으면서 내 등 위로 자신의 상체를 꺾었다. 그녀의 젖가슴이 내 등을 짓눌렀다. 처음에 나는 그녀가 터져나오는 폭소를 참느라 가슴이 그렇게 간헐적으로 경련하는 줄 알았다. 안심이 되어선지 나도 웃음이 나려고 했다. 얼마나 우스우냐 말이다. 늙은이도 아니고 20살밖에 안 된 계집애가 내 손은 약손이라니. 그러나 이윽고 나는 내 목덜미가 흥건히 젖어오는 걸 느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소리가 없어서 더욱 태산 같은 울음이었다. 올케의 발목은 삐지도 부러지지도 않았나 보다. 곧 부스스 일어나 말없이 양식이 있을 만한 데를 뒤지고 다녔다. 나도 곧 올케가 하는 대로 충실한 공범자 노릇을 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완전히 공친 날이었다. 그러나 재수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날 올케하고 나 사이엔 육친애나 우정보다 훨씬 더 속 깊은 운명적인 연민 같은 게 심금에 와닿았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은 그닥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밖에서 잠긴 문을 안에서 따긴 더 어려웠으므로 우리는 다시 담을 넘어 나왔지만 미리 발돋움할 만한 것을 충분히 마련하고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거뜬했다.